이걸 김일성이가 놓칠 리가 없죠. 저는 유신 때부터 말기부터 12.16 시사건 나고 신군부가 들어오고 80년대 5.18이 나오고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제야말로 김일성이는 남조선에 거대한 고기가 나올 수 있는 물이 생겼구나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게 큰일 나지 않았느냐. 저는 그때 11.6 이지 직전에 전 그만뒀기 때문에 대학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그때 대학에 계신 분 다 아시죠? 새빨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서강대학에 이상호 교수가 와서 좀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 강의, 시간 강사로 제가 2, 3년 했기 때문에 새빨갛죠, 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민민턴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아시는 80년대 우리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민투, 아까 잠깐 맨 처음에 말씀 민족적 민주주의, 그 논리가 삼민투라는 형식으로 남한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이것이 둘로 갈라지죠. NL파, 맞아, 민족 자주파, PD파, 프롤레타리아트, 인민민주주의파, 이걸 갈라졌다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1980년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가고 소련은 베레스트로이카로 가고 전부 다 공산주의가 분열되는 판에 우리 남한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증가하죠. 그때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난 것이 올림픽 직후에 일어났던 여러분 잘 아시는 문익환 목사의 평양 방문입니다. 범민련. 이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얘기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세기 그때 공화당의 통일분과위원장이 그 통일 심포지움을 하자고 그래서 모였습니다. 세종호텔 식당에서. 문익환 목사님 전 잘 압니다. 앉았습니다. 그럼 이세기 공화당 통일분과위원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세미나를 만들 것이냐, 그래서 이제 얘기가 주고받았습니다. 저도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거 명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에 따라서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익환 목사님이 강군, 그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으면 다 놀랐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뭐로 가도 외로 가든 뭐로 가든 통일만 하면 돼. 그럼 무슨 이런 그따위로 이런 하겠다고 그래? 나 이런 자리 안 있어요. 그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놀라고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후에 김일성하고 문익환 목사가 포옹하는 그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 여러분에게 배포한 글 가운데 북쪽의 지령문에 쭉 나오는 게 여기 있습니다. 지령문 16페이지 이하에 쭉 지령문이 나오는데 이 지령문은 사실은 제가 국장으로 있으면서 간첩들을 신문하고 하면서 신문했던 내용들을 지금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경찰대학에 계셨던 김용규라는 서울고등학교 나오고 김성대학 철학과로 나온 무장간첩 호송단으로 왔다가 쏴 죽이고 기수낸 그 친구를 시켜가지고 너희들이 그동안에 들었던 그 김성의 훈령들을 다 여기 적으라. 그래서 이게 만드는 겁니다.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제가 여기에 맨션했는데는 여기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 좀 시간이 없어서 다 하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김일성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 들어가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옵니다만은 남한의 교회가 제일 들어가기 쉽다. 성경책이나 옆에 끼고 가서 헌금이나 잘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들어가서 공작할 수 있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교회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지령을 내립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 스칼십을 줘라. 남조선에서 키우면 법관도 되고 언론사도 되고 다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지정한 것이 그 항목으로 치면 한 100가지 정도 됩니다만은 그 중에 몇 가지 골랐습니다. 뭐 한 가지만 여기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참 문익환 목사가 만들어서 범민련 거기에 이제 2대 그 회장 농간이 강인한 목사입니다. 강인한 목사는 그 자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북 내 조국이 핵을 더 많이 가질수록 양키 콧대로 꺾을 수 있다. 북조선이 최강 아메리카와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은 정신력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영생주의와 김정일 선군 정치의 이념을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강인한 목사의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들이 소개하죠. 뭐 이건 신문에 난 거니까 제가 좀 복사를 했습니다만은 한상윤 목사. 이 사람 평양교회에서 기도문입니다. 기도하는 기도문 보면은 극악무도한 미제의 한 통속이 되어 천안함 폭침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뒤집어 씌우려는 이명박 괴뢰 정부를 보라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문입니다. 이명박 괴뢰 정부가 6.15 공동선언을 실천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그토록 간망하시던 고려 연방제가 이 땅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비나이다. 뭐 다 안 읽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게 저 80년대 우리 기독교를 좀 그러니 대학 아이들이야 어떡하겠습니까? 뭐 여러분 대학에서 강의들 했었으니까 그때 뭐 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만은 여기가 창비입니다. 창작과 비평. 금론도판입니다. 금론본판. 저는 읽어보고서 참 이거 소위 우리나라의 지성이 이 모양이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난 뭡니까 이건 내가 선거운동하는 걸 뭐 위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그 대표가 뭘 얘기했습니까? 적폐라는 얘기했죠. 적폐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역시 이 뒤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 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뒤에 보면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개헌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헌법과 이면 헌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면 헌법, 뒷 헌법. 그러니까 우리 갖고 있는 헌법은 그 성문화된 법이고 또 하나의 헌법이 이면에 있다. 그 이면의 헌법은 뭐냐? 반공 반북이다. 반공 반북이라는 문화, 언론 이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폐가 생긴다 이게 뜻이죠. 이게 우리 지성의 얘기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건 김일성의 얘기입니다. 1972년에 남북대화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니까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10명, 저쪽에 김일하고 김일성에서 6명 나오고 우리 또 이렇게 나오고 앉아서 12명 앉아서 먹으니까 뭐 라운드 테이블이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런 소리 했습니다. 아까 그 이범석 대표가 그 적사 대표였습니다. 이범석 대표가 여기 와서 뭐 눈을 만나자니까 눈이 안 만나겠다고 하고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 적십자 회담을 왜 그 모양으로 합니까? 국제적십자사의 원칙 살았느냐 죽었느냐 확인하자. 확인됐다. 편지 연락하자. 편지 연락됐다. 그럼 만나자. 상봉했다. 그 다음에 결합. 왜 이 네 가지 방법을 이렇게 씁니까? 복잡하게.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김일성 얘기가 휴전선 엎드면 코달 때 아닙니까? 넘어가서 해진대 가서 거기서 만나고 이사했다면 이사한 데 가서 만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유왕래해야지. 그건 뭘 네 가지 뭐 만난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제의합니다. 자유왕래합시다. 그랬습니다. 뭐 대환영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습니다. 자유왕래합시다. 그랬더니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나를 욕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공법, 국가보안법 같은 게 없어요. 근데 남조선엔 방공법, 국가보안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방공 매스컴, 방공 교육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자유왕래가 되겠습니까? 사회적, 법률적 조건을 바꾸시오. 적자회담, 사회적, 법률적 조건, 방공법, 국가보안법, 방공 매스컴, 방공 교육 이거 없애야만이 적자회담 됩니다. 자유왕래. 나는 그 얘기가 번뜩 생각났습니다. 아, 사회적, 법률적 조건을 바꾸라. 여기 와서 여기서 우리나라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구나. 오늘날에 와서. 이게 오랫동안 북쪽의 공작이 이렇게 좀 먹고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90년에 사회주의 체제가 전 세계적 규모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민민주주의 PD파들은 무너졌습니다. 막스 레닌주의가 맞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NL파, 주사파 얘들은 남아서 지금까지도 쭉 밑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 종교조다 무슨 민노총이다 잔뜩 나옵니다만은 내가 이런 소리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형식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막을까? 저는 가끔 전방에 가서 우리 젊은 장교들을 만납니다. 소위 중이들. 참 똑똑해요. 나 속으로 너희들한테 우리가 방공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막스 레닌주의 비판을 못 시켰구나. 여러분 자유중국은 정치작전할 거라는 게 있습니다. 장개석 총통이 1949년에 대만으로 와서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이 정치작전입니다. 그것도 꼭대기부터 했습니다. 총리, 부총리, 장관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래서 사군이죠.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가 졸업 임시에는 정치작전학교에 와서 같이 합니다. 전 정치작전학교에서 3개월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데올로기 교육을 강화시킵니다. 저는 1970년에 북한 심정 국장을 할 때 북한에 대한 그 책을 아이들한테 만들어 줘야 되겠구나 싶어서 북한에 관한 그 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작전학교에 가니까 100권을 만들어 놨어요. 왕승대장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중심이 돼서 100권을 만들었더라니 나는 100권까지는 만들어 못해도 한 30권은 만들어야 되겠구나 싶어서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이 정치론, 군사론, 경제론, 교육론, 사회론, 외교론 요거까지 6권을 제가 만들고 그만두고 나왔습니다만은 그걸 만들 때 우리 국내에 있는 학자들을 불러서 경제 부분은 경제론 만들 때는 40명을 불러서 그중에 같이 추려서 10명을 선택해가지고 경제론을 썼습니다. 사회론, 외교론도 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 이거 걱정하고 우리 군에 나라에 있는 소대장들을 만나면 참 기특하게도 인류가 창조한 보편적 가치 이것 가지고 북한을 보는 겁니다. 아 이게 됐구나. 우리 보편적 가치 가지고 북쪽을 보면은 자유, 민주주의, 무슨 인권, 무슨 시장 원리 이런 걸로 법치 이런 걸로 북한을 보면 저거에 대먹지 않았다는 거 다 알고 있겠구나. 근데 여기에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체 사상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 요새 이거 10가지 10계명이죠. 우리 기독교 얘기한 10계명 꼭 같습니다. 10계명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교육만 제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겠구나 싶은데 문제는 그동안에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이때 뿌리 박은 이것이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걱정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70년대 아까도 말씀드린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께 말씀드렸더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공산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이 결합되는 일이 않도록 막스 레닌주의적인 관점에서 프롤레타리아트 어떻게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교육받은 노동조합 간부만이 타협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라.
그래서 8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800명 간부. 뭐 현대니 뭐니 뭐 중요 간부들 다 노조 간부들을. 그런데 대통령께서 세상 떠난 다음에 80년대 보니까 27명 남았습니다. 다 자르고. 난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데올로기 전선이라는 걸 저는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오늘날 노조 문제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 못하고 전교조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책 한 권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며칠 전부터 이걸 읽으면서 왜 우리는 이걸 못할까? 이게 니폰 카이기라는 겁니다. 일본 회의의 정체라는 책입니다. 조그만 책인데 이게 뭔가 하니 일본의 뭐 종교적인 서면으로 종교 활동하는 세이존의 성장의 집이라는 그 종교 그런 종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중학교 교육을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메카드 하에서 만드는 교육 가지고는 일본의 장래가 젊은 아이들한테 잔돌 교육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중학생 말하자면 종교적인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거지만 나가사키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이 점점 번져서 일본에 대한 말하자면 천황 숭배사상 같은 이런 교육이 밑바닥에 깔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에 와서 아베의 저 보수 정권을 만드는 거죠. 여기 보면 나옵니다. 지금 자민당 내 국회의원 가운데 98%가 바로 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니폰 카이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는 역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이거 보고 느낍니다. 중학교 교육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뭐 소그룹이 이게 번져가지고 오늘날 아베 정권의 그래서 신보수지적인 이런 경향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1980년대 그 좋은 기회 등서평의 개혁개방 문제 또는 베레스트로이카 골바초프의 베레스트로이카 이런 것을 제대로 소개를 못했구나 아이들한테 그런 반성을 합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도쿄에 있을 때 13년 동안에 10번 도쿄에서 통일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한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10번. 단 한 번도 대한민국 돈 쓴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일본의 사람들에게 돈 받아가지고 일본 학자들과 우리 학자 데려다가 도쿄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10번 했습니다. 13년 동안에. 일본에서는 제가 가서 이런 걸 좀 하려니까 여기 와 있던 오구라 대사가 잘 도와주고 했습니다만은 몇 개 뭐 단임 대사한테도 얘기하고 해서 했습니다만은 그럼 얼른 어느 단체를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서 내가 이런 세미나 할 텐데 돈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 대체로 300만 엔 정도면 뭐 며칠 데려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자리에서 사인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뭐 일본 재팬 파운데이션에서 얻어서 했습니다. 여기 우리 이너 선생님 계십니다만 이너 선생이 우리 코리아 파운데이션을 하실 때 내가 부탁을 해서 책을 많은 걸 갖다가 우리 학교에다가 동북아 센터를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만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정부가 자기들을 보호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수단체가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단체가 자기들 보수해 주지 옹호해 주지 정부가 해주는 겁니까? 과거엔 그랬겠죠.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는.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의 보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데는 돈 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김진욱 선생께서 대우의 연구 재단을 맡고 있을 때 가봤습니다. 그때 김경원 선생이 그 사무총장 했습니다.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전부 다 우리 고전 번역 좋지요. 고전 번역 좋죠. 뭐 여러 가지 책 만드는 건 좋은데 그것보다 더 급한 거 있는데 아이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사상 교육식 이런 데는 돈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업에 이익이 나는 것에는 돈을 쓸지 모르겠고 뒤에서 자기네 약점 잡아가지고 공갈 때리는 놈한테는 돈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포스파한테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뭘 가져갑니까? 일본은 절대 그렇지 않죠. 기업은 경영단이건 뭐건
기업은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건 보수단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데는 규탄 없이 돈을 대주는 거죠. 돈도 제대로 안 주는데 어떻게 우리 기업, 우리 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자들이 전부 줄서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정권 앞에. 이런 현상 가지고는 이걸 해낼 수 있겠는가? 저는 지금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시기가 돌아오는데 제가 오기 전에 뭡니까? 조갑제한테 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람아, 내가 이런 걸 좀 얘기해 달라는데 도대체 우리 기업들, 우리 저 국회의원이 성격이 어때? 그랬더니 우리 저 자료 뽑아줄 테니까 선생님 와서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다 19대 국회의원 진출, 종북 세력의 정체. 이게 뭐예요? 19대 국회로 진출한 종북 세력의 정체. 그 다음에는 이건 또 뭔가 하니, 뉴 데일리. 이거는 이번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의 정체. 저는 읽어보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몇백 명 되는 건 아니고, 100명 되는 건 아니고, 20, 30명 되지만은, 꼭 뭘 생각하는 거 아니? 6.25 전에 국회 프락치 사건, 김약수 중심에서 이런 현상이 있구나. 그러니 이런 사람들 데리고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결정되겠느냐? 저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게 뭔가 아니에요. 제가 도쿄에 있는데 하데야마 이치로 하데야마 그래서 수상 나중에 해주죠. 이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강수님 뭘 하느냐고 말. 집에 또 학교 와서 강의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민주당으로 좀 그때 야당일 때입니다. 민주당으로 좀 오라고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와서 좀 저 북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언제냐? 그러니까 내주라고 그래서 그때 약속한 대로 민주당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5, 6명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오전 중인데.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나보고 오늘 오랬느냐? 그랬더니 오후에 인권법 결의합니다. 그 인권법에 우리가 정확한 걸 알아야 가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 선생 보고 오늘 강의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오후에 사인했습니다. 인권법이 일본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뭐 되겠느냐? 여기 보니까 말 안 하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뭡니까 NL파에 속했던 국회의원들, PD파의 국회의원들 잔뜩 있어요 여기.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갑제 이거 보면 금방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현상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특히 저는 이번 트럼프가 들어온 다음에 걱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중국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될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제가 영하 21도 될 때 압록강 두만강을 갔습니다. 그 전에 2월 달에는 영하 21도 될 때 내가 방천에서부터 쭉 1,400km 다 갈 수는 없어서 중간중간 가다가 눈이 넘어와서 다 못 보고 그다음 그 전에는 6월 달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 갔습니다. 3번을 갔습니다. 1년 내에. 왜 갔느냐. 제가 다른 데 원료 써달라고 해서 써서 보냈습니다만 압록강 두만강 국경이라는 게 그렇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했다고 그래서 중국이 마음대로 끊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구나. 이걸 보고 그런 걸 현지에서 느끼려고 갔습니다. 가봤더니 정말 그래요. 압록강 두만강 국경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엄연히 남아있는 역사적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국경이 아니에요. 우리 조선조 시대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간도에 가서 농사 짓고 겨울에 달구지 싣고 두만강 건너오고 연해주 가서 농사 짓고 압록강 두만강 건너오고 이런 장소입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작년에 6월달에 가서 사실은 작년 겨울에 또 가려고 했는데 내 핸드폰에 통일부 장관은 나보고 통일부에서 가지 말라고 지금 이 사건 그래서 아직 못 갔습니다만은 30명 북한 아이들이 일하는 30명 공장하고
200명 일하는 300명 일하는 공장하고 200명 일하는 공장 제가 직접 갔습니다. 북한에 외화벌이 아이들 하는데 가보고 느끼는 것이 이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건 절실히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만강 건너 강변에 저쪽에 가보면 외화벌이 하러 노동자들이 왔다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다 여러분 다 가면 다 보입니다. 어느 정도 와 있는 거 아니? 가정교사까지 와 있습니다. 이북 아이들이. 왜 가정교사냐? 한 명 낳기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왕이죠. 어린 아이들이. 한국은 4, 2, 1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4명, 아버지 2명, 아들 하나. 4, 2, 1이 지금 중국의 가정 형편이죠. 근데 영어를 배워줘야 되겠고, 음악도 배워줘야 되고, 미술도 배워줘야 되겠는데, 중국 아이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제일 잘하는 것이 이북의 대학 졸업생들, 예술학교 출신들, 음악대학 출신, 영어과 외국어 출신, 얘들이 와서 돌아가면서 가정교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 정도로 오고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단도에 갔을 때도 호시 220km 안팎에는 거기 와서 뭡니까 이 세관 없이 그저 돈 주고 물건 사가는 거. 호시가 작년 10월에 단동에 개설됐어요. 안전보장이사회 제주조치가 갈 때 그걸 보고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만 이것이 오늘의 중소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내가 지금 너무 단소리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핵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번에 뭡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뭡니까 문재인 낸 걸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환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저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가 나면 트럼프 정권이 어떡할까? 그 우리한테 요청한다면. 그건 부시 정권 때 란스펠트 국방장관 노무현 정부에서 전시작전권 내놓으라고 하니까 얼싸조건하고 줬죠. 우리한테. 왜? 이제는 미군이 여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한반도에. 어디 가면 자유롭게 댕겨야 될 텐데 전시작전권 내놓으라니까 얼른 내놓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되겠죠. 전시작전권 내놓으라 하면 금방 미국 오케이 가져가라고 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뭘 낼까요? 연합사 해체 문제가 나겠죠. 연합사 해체 문제가 나면 그 다음에 어디 됩니까? 미국은 마음대로 프리 핸들을 가지니까. 저는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 아까 잠깐 71년에 일개사단 철수할 때 경험입니다. 일개사단 철수한다고 71년대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너희들 좀 조사해봐라. 그래서 문산, 동두천, 기지천을 돌았습니다. 돌아가 보니까 저녁에 바에 미군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뭐 며칠 됐습니다. 뭐 1개월 넘었습니다. 라운드리 그 세탁 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가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미 철수 문제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도 휴가 가서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규사단의 병력이 주는 거죠. 나는 미국 친구들, 많은 친구들한테 좋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1905년에 체결했던 가스라 타프트 회담, 데오도르 루즈벨트가 우리 고종 때 우리한테 한 거, 또는 알렌 공사가 나갈 때 한 거 여러 가지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역시 미국의 이상주의적인 외교, 이상주의적인 외교, 인권이다, 뭐 민주주의다 이것만 봐서는 안 되겠구나. 미국의 현실 외교라는 게 얼마나 가혹화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더구나 지금 사면이 지금 4개 나라 비즈니스 소일 강대국이 있는데 이 판국에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야 될 텐데 무슨 중재자 역할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 또는 민족주의적인 생각하는 거 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여기 썼습니다만은 우리의 충성 대상이 누구냐 지금 명백히 하자. 민족만 찾아도 되겠느냐? 물론 난 장전하 선생도 나중에는 민족 뭡니까지
뭡니까 기환 한기환 선생입니까? 백귀환 선생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민족만 찾아가지고 될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이걸 어떻게 강화시켜서 북쪽에 변화시킬 수 있는 힘, 파워를 이거 어떻게 키울까? 이게 중심인데 자꾸 민족 통일 문제만 떠들어가지고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향이 이북입니다. 이북이 때 저같이 통일 문제를 생각하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85이니까 난 이제 뭐 고향에 가서 죽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고향.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지켜지지 않으면 이게 없으면 통일이고 뭐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의미에서 충성의 대상이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느나 이런 생각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할 게 많습니다만은 대체로 이런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형편입니다. 혹자는 남한에 지금 뭐 2만 명이 있다, 5만 명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북쪽 공작원이 많이 들어와 있겠죠. 난 지금 뭐 밤에 뭐 무슨 뭐 숫자로 그 암호 내려보내는 거 그 필요 없죠. 이제 그 왜 필요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제3국통에서 들어올 수 있는데 뭐 중국 통하면 얼마든지 올 수 있고 뭐 몇십만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뭘 그런 거 필요 있겠습니까? 여기 오면 하기야 뭐 이선일이라고 뭡니까 90년대 그때 북쪽에 뭐 정치위원이라고 그랬는데 정치위원 같지는 않고 중앙위원은 분명 중앙위원은 여자입니다만은 여기 왔을 때 나 평양에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나 평양에서 왔습니다. 한 놈도 신고하는 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당하게 강화도를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잡지 못했어요. 그만해서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최근에 2000년도에 들어와서 여러 1심에다 뭐 왕제사 사건이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전부 보면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 뭐 평화에 대한 너무 안보의식이 없다고 할까. 제가 도쿄에 있을 때 외교관들이 저한테 와서 농담 삼아 얘기를 했습니다. 강생 한국 사람 꼭 알아야 될 텐데 모르는 게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있어요. 뭐 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미처 생각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화약고 위에 있는 주제에 우리 뭐 지진 문제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이걸 한국 사람은 모릅니다. 이 첫째. 두 번째는 그렇게 잘 살면서 아직도 개발도상국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OECD 멤버 아닙니까? 무슨 뭐 무역이 무슨 10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는 거 자랑하면서 어떻게 아직도 손만 벌리고 뭐 달라고만 합니까? 강생 지금 나리다 공항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한국 관광객이 오느냐. 그렇게 잘 살면서도 우리 일본 사람들도 훨씬 개별적으로 보면 잘 살면서도 자기가 잘 사는 걸 모른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야? 우리 군사력이죠. 일본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한국 사람 모릅니다. 그래요. 사실입니다. 저는 도쿄 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부탁한 것이 물론 제 후배들이 제가 60년대부터 일본의 그 정보기관하고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상 떠났지만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북한 문제는 저한테 옵니다. 선배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게 우리와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걔들은 나한테 와서 자기 선배가 얘기하면 꼭 같이 대화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도쿄 도착하니까 사회대에서 저들로 뭡니까 정보기관 우리식으로 MIG지요. MIG에 와서 국방부에 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밥을 먹고 강의하고 끝난 다음에 강수생 뭘 우리가 뭐 도와줄 거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군사기지 좀 보여다오. 그래요? 뭘 보겠습니까? 아니 북해도서부터 끄트마리까지 좀 너희들이 안내하는 대로 안내를 해줘. 그래서 치도세부터 육상기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자마, 요코스카, 나가사키, 구레, 이와테 전부 봤습니다. 아마 내가 한 10대 곳에 봤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키나와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카와 가즈이사라고 제 친구가 일본의 유명한 군사전략가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책을 한 권 줬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읽어봤더니 놀랍게도 일본에 있는 미군의 연력, 일본군이 쓰는 거 아닙니다. 일본에 있는 미군이 쓸 연력, 저장한 연료가 1100만 바렐이었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1100만을 우리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00만 바렐 얼마나 큰지. 되게 웃으면서 7함대 10번 만탱크 할 수 있는 양입니다. 7함대. 탄약 11만 톤입니다. 이거 11만 톤이 얼마입니까? 5개 사단이 6개월 작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일본에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군사전략가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한일 군사동맹하고 한미 군사동맹하고 미일 군사동맹의 차원이 다른 걸 인식해라. 저는 다르죠. 그러나 그 친구들이 저에게 뭐 잘해준 등 가운데 집사람하고 둘이서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해군 관함식 함정 열병식이 있으니까 거기 초청한다고 해서 같이 집사람하고 같이 그 도쿄서부터 차를 보내줘서 쭉 타고 요코스카에서 배 타고 동경만에 나가서 그걸 보는데 내려가면서 보니까 전부 다 중요한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군이 한국에 갖고 있는 기지와 미군이 일본에 갖고 있는 기지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역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한일 간의 정부 협력을 강화시켜야 되겠구나. 나는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거 가보고 역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1960년도에 뭐 여러분에게 욕먹을 각오하고 있습니다만은 국교 정상화 일본하고 할 때 급하긴 급하고 저희도 그때 젊은 뭐 30대입니까? 막 밀고 나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해결해서 뭐 돈 좀 받아가지고 근대화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밤새워서 우리 중앙정보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거가 많은 건 놓쳐서 위안부 문제도 놓쳤고 문화재도 놓쳐서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 뭘 했습니까? 이재호하고 고대 한일회담 반대운동 위원장 했죠. 이재호 중앙대학에 반대운동 위원장 했죠. 그런 생각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독도 방문한 건 좋습니다. 우리 땅 우리 가는데 무슨 소리야. 그 결과 일본으로 하여금 급속도로 독도 문제를 클로즈업 시킨 거죠. 나는 이런 문제를 뭐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그래서 얘기할 건 할 걸 대항할 건 대항해야 되지만 전략 전술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요새 우리나라 움직임을 보면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저 부동산업자가 보통 부동산업자가 아니죠. 재개발해서 돈 버는 사람이죠. 그걸 알아야 되죠. 재개발하려면 아파트 재개발하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 여기 지금 재개발하는 아파트 보십시오. 뭐 반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설득시키고 위협해서 공갈 때리고 돈 줘서 내쫓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품을고 건물 지어서 부자 된 사람이 바로 트럼프 아닙니까? 부동산업자. 그냥 공갈도 때릴 줄 알고 뭐 승부를 할 줄 알고 뇌물도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머리는 국제협약이라는 게 전부 계약이지요. 계약. 나는 이런 의미에서 국가 이익 문제가 지금 초미의 과제로 등장했는데 우리의 국가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아직도 미국과 중국 간에 중개자 역할 담당하겠다? 이런 생각해서 되겠느냐 말이죠. 우리 보고 누가 중국의 시진핑이나 트럼프가 우리 보고 중재 역할 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이 그러겠습니까?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1880년
난 요새 그래 시진핑이 저 하는 짓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꼭 임오군란 때 마곤춘이가 와서 우리 휘둘리던 거, 청일전쟁 직전에 원세계가 와서 휘둘르는 거 꼭 같구나. 그 다음 노일전쟁 때 웨벨 떠드는 거 꼭 같구나. 이런 짓을 우리한테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막고 우리가 하려면 자각력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키울까? 저는 평양 사람입니다. 나는 이 김일성을 보면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자각력. 저게 만주에서 게리라 할 때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중서 이데올로기 분쟁에서 독립할 때부터 자강이라는 생각했구나. 거기에 플러스해서 패한도, 도산 안차원 선생, 실력 양성론. 이런 전통, 이게 저놈한테도, 김일성이 저놈한테도 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북쪽에 이걸 막기 위해서 엘세가 뭘 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전략적 사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 일이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 제가 쓴 것은 그저 그동안에 대남 공작이 이렇게 됐다는 걸 기점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이상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